불우한 사람들의 진정성. 장저일과 최인성의 소설은 그 스타일에서나 주제에서나 배극적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판이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필요한 것의 매혹을 공유한다. 필요한 것의 매혹. 장정일이 인간의 불확정적인 삶을 구가하는 대목에서 최인석이 인간 야수의 세계에 대한 상상적 복수를 기록하는 순간에 필요한 것은 중요하게 재가치화된다. 필요하게 만들기는 그들 소설의 모든 반문화적 충동이 집약되어 있는 심리기제이다. 장정일 소설에서 그것은 문학 자체를 포함한 기성문화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카니발화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며 최인석 소설에서 그것은 현존하는 세계에 대한 총체적 거절을 표현한다. 필요하게 만들기는 특히 기성문화나 세계에 대한 저항이 개인의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들의 소설에서 저항의 에너지는 정체성을 스스로 더럽히거나 내버리는 작중인물들의 행동 바로 거기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발산되고 있다. 필요하게 만들기에 대한 이러한 찬양은 지난 10년 사이 한국 문학의 급진적 상상력이 겪어온 중요한 변화를 예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은 역사적 민중처럼 공동체의 기억에 뿌리박은 인간 주체성의 이념이 이미 효력을 잃어버렸고 삶의 모든 영역이 속절없이 자본주의 시장의 식민지로 전락한 사정이다. 속절없이 역사적 민중처럼 공동체의 기억에 뿌리박은 인간 주체성의 이념. 장정일의 가짜 낙원이나 최인석의 지옥 같은 세계에 대한 극도의 부정적 인식은 그 세계의 가변성에 대한 모든 환상이 소멸되었음을 의미한 동시에 그 세계의 권력 앞에 무력하게 노출된 개인들의 누추함을 암시한다. 기성세계가 사악한 허위의 체계에 불과하고 그 체계 내부에 어떤 변화의 여지도 없다면 이제 그 체계에 속박된 개인들의 자기 부정의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수순이다. 필요하게 만들기 찬양은 어쩌면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빈곤한 의식에게 유일한 가능한 저항의 책략일지 모른다. 필요한 영웅의 원조 라모의 조카가 보여준 기성 질서에 대한 도전에 대한 앙리 르페부르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내면에서의 반항, 즉 자신을 필요하게 만들고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바로 그 행위를 통한 불우한 사람의 완전한 해방. 그러나 필요하게 만들기, 그 일탈과 패덕의 찬양이 그 자체로 기성문화에 대한 대안이 되지는 못한다. 90년대 한국 문화에서는 특히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탈어가,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탈승화가 널리 유행했고 그것을 지지하는 각종 해방과 탈주의 담론들이 시세를 얻었지만 그러한 현상이 진실로 문화의 갱생에 대한 약속인가는 적잖게 의문이다. 사회를 지배하는 타락한 이성이 억압된 광기의 복권을 통해 타파되리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아무래도 순진한 생각이다. 광기는 근본적으로 이성에 의존하여 자신을 표현한다. 노예 다부스로 하여금 기성의 권위를 풍자하게 만든 것은 호라티우스가 구현한 고전적 로마 문화였고 라모의 조카로 하여금 시니시즘의 퍼포먼스를 버리게 해준 것은 디드로가 대표한 프랑스 계몽주의였다. 지하생활자로 하여금 원한 맺힌 미치광이의 요설에 빠지게 만든 것은 그가 신사라고 부른 빼제르부르크 부르주아질의 합리주의였다. 더욱이 그 자신의 위력을 알고 있고 그 자신의 특전을 믿고 있는 이성에게 광기란 오묘한 유흥의 재료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활력의 원천이 되기 십상이다. 부르주아는 자신들의 상징적 질서를 교란하는 카니발레스크의 경험을 통해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폐지하는 방법을 배우기는커녕 자신들의 쾌락과 욕망을 발견한 흥분을 누렸다. 광기의 카니발은 부르주아적 정체성을 파괴하는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재건을 돕는 효과가 있다고 해야 옳다. 기성질서에 역설적으로 기여하는 광기의 운명은 온갖 폭력과 외설과 불륜이 활개치는 대중문화 상품 생산에서 이미 조직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은가. 민중 카니발은 그것에 대한 낭만적 미화를 일삼는 사람들의 해석과 다르게 애초부터 기성 권력 자체가 허용한 헤게모니의 일시적 균열에 불과하다. 명민한 작가라면 기성문화에 공인된 틈새에 기생하는 난동의 한계를 모를 리가 없다. 기성문화에 공인된 틈새에 기생하는 난동의 한계. 너에게 나를 보낸다 해서 수정궁의 총쏘기로서의 글쓰기를 말한 장정희는 보트하우스에서 강북의 초라한 젊은이들이 강남을 더럽히겠다며 백화점으로 몰려가 오줌 누는 장면을 남겼다.
불우한 남근의 총쏘기라는 자봇 도발적인 반란의 그 이면에 백화점 화장실에서 오줌 누기라는 애처로운 애교를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90년대 소설에 나타난 비루한 것의 카니발을 그저 대안 없는 장난 정도로 취급하는 것은 온당치가 않다. 일탈자, 패덕자, 범죄자에 대한 90년대 젊은 작가들의 열광 속에는 인간 사회의 윤리적 통합에 대한 어떤 종류의 믿음보다 오히려 건전한 도덕적 감각이 있다. 그 도덕적 감각의 핵심은 앞에서 장정일과 최인석의 소설을 검토하는 가운데 언급한 진정성의 이상이다. 진정성은 실정성으로 정의된 어떤 행위나 상태를 표시하지 않는다. 실정적으로 정의된 어떤 행위나 상태를 표시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부정의 용어이다. 진정성은 진정성이 부재한다는 인식 속에 진정성을 추구하는 행동 속에 존재한다. 진정성 추구의 기본적인 충동은 그것이 어떤 내용의 어떤 품질의 삶이든지 간에 개인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살려는 파토스이다. 진정성의 파토스는 개인으로 하여금 그의 삶이 사회적으로 인정된 원칙과 일치하는가가 아니라 그 자신의 자아, 감정, 신념에 일치하는가를 묻게 한다. 따라서 그것은 개인 스스로 그 자신의 삶의 방식이나 모양을 만들려는 열정을 포함한다. 그 자신의 삶의 방식이나 모양. 진정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개인의 자기 창조적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다. 진정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기성의 윤리적 질서와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불가피한 사태이다. 기성윤리가 허위를 강요하거나 자아를 왜곡하는 압제적 기율이라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진정성의 이름으로 그것에 거역하는 일종의 일탈과 범죄가 찬양되기도 한다. 하지만 오늘날 진정성의 관념이 언제나 갖고 있는 반사회적, 반윤리적 전환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 관념은 간단히 배격하기 어려운 문화적 현대성의 일부이다.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억압의 기제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에 대항할 능력의 도덕적 원천은 진정성의 관념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위한 새로운 윤리의 창출은 현대문화가 당면한 막중한 과제이지만 파시즘 같은 유령을 불러들이지 않으려면 그것은 언제나 진정성의 요구를 하는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그런 점에서 장정일, 최인석과 그 밖에 많은 90년대 작가들의 소설에 나타난 진정성의 파토스는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그것은 아마도 한국 문학의 20세기가 21세기에 남긴 중요한 유산 중 하나일 것이다. 1999년 겨울호 문학동네. 편모스라 혹은 성장의 고행, 성장 소설의 한 맥락. 김원일의 소설 마당 깊은 집은 한국 사회가 잊어버리고 싶어하는 역사적 악몽 속의 한 장면을 불러낸다. 그것은 6.25 전쟁 직후 끔찍한 정신적 공황과 물질적 궁핍 속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악랄한 악귀를 닮아가던 시절이다. 작가는 그의 가족이 대구 장관동의 한 대갓집에 다른 여러 가구와 함께 세들어 살던 그의 10대 전반기의 체험을 수리하는 가운데 전후 사회의 황량한 생태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이승만 정권의 부정한 권력 아래 남한 사회 체제가 새롭게 형성되어가는 전체적 테두리 안에서 삼엄한 공안 정치와 사상 통제, 고향과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고난, 부유계층의 타락과 방종, 향락을 탐하는 집단적 광증, 먹고 살려는 노력의 애처로운 광경 등을 풍부하게 전해준다. 그의 회상을 따라가다 보면 전란의 참화를 입은 사람의 생존이 근본적으로 왜곡된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된다. 전후 경기에 편승하여 신흥 자본가로 입신하는 친일파 가문의 자손이든 남한 사회에서 철저하게 배척을 당하는 좌익계 민족 운동가 집안의 후예이든 헤어진 가족들을 애타게 찾아다니던 월남한 난민이든 미군 장교의 아내가 되어 한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되바라진 처녀든 그들은 모두 전쟁이 초래한 혼란과 궁핍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된 존재들이다. 전후 사회를 지배하는 그러한 인간 존재의 왜곡과 손상은 작품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작중 화자의 어머니의 삶에서도 발견된다. 아버지가 전란 중에 실종됨으로써 기생들 상대의 삭바느질로 간신히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어머니는 그 공공하고 굴욕적인 생활에서 비롯된 정신적 황폐함의 흔적을 감추지 못한다. 작중 화자인 길람에게 호랑이로 비쳤던 그녀의 사납고 박정한 풍모는 전후의 더러운 세월이 그녀의 심성에 일으킨 왜곡의 징후에 해당하는 것이다. 화자는 자신에게 어목했던 어머니를 결국 용서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지만 어머니의 폭정으로 인한 시련은 매우 뚜렷하게 그의 회상 속에 남아있다. 홀어문 이스라엘에서 집안의 장자로서 그가 겪어야 했던 내면의 고통은 그의 굶주린 뱃속의 기억만큼이나 선명하다.
여기서 마당 깊은 집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것이 인간 개체의 성장에 관하여 특히 시사적인 일화를 담보이기 때문이다. 편모 스라에 있는 어린 장자의 자아 형성에 얽힌 그 이야기는 6.25 전쟁 이후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성장이 어떤 일반적 조건 아래 있었던가를 살피는 추론에 유용한 예화가 되어준다. 편모수라 혹은 보다 넓게 말해 아버지의 부재라는 결손된 가족관계는 성장 체험을 다룬 일련의 현대 한국 소설들에서 반복해서 탐구된 결과 이제는 성장의 서사를 추동시키는 기본적인 결핍의 토퍼스와 같은 것이 되었다. 김주영의 아들의 겨울에서 임초루의 등대 아래 휘파람에 이르는 오정희의 유년의 뜰에서 박안서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 이르는 성장 체험 소설에서 주인공이 경험하는 시련과 각성의 기원에는 항시적으로든 일시적으로든 편모스라의 상황이 유독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터이다. 이 편모스라의 상황은 한국 사회 전체가 대대로 심각한 혼란과 변동을 거치는 과정에서 개인의 성장이 일종의 고행이 되어버린 사정을 압축하여 보여주는 것임에 틀림없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개인에게서 안정된 가족적 사회적 관계를 앗아간 현실을 환기하면서 또한 거기에 내포된 부계의 단락을 통하여 역사적 지속성이 약화된 인간 성숙의 특수한 조건을 암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가 편모스라의 상황에서 보게 되는 것은 결국 성장이 그 자체로 문제적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타고난 혈연적 계층적 관계 안에서 세습된 지위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성인의 공중을 얻는 식의 인간 형성은 여기서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개인의 성장은 이제 그에게 생리적으로 주어진 신원의 경계를 넘어서면서 사회 안에서 의미 있는 생존의 자리를 추구하는 탐색의 성격을 갖게 된다. 이러한 탐색에 나선 개인은 가변적이고 불확정적인 삶의 관계 속으로 불가피하게 말려들 뿐만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그의 존재를 스스로 기획해야 하는 과제에 부딪힌다. 따라서 그는 사회적 가동성이 주는 새로운 삶의 희망에 민감한 만큼이나 개인적 자유 혹은 자결의 원리를 부담스럽게 짊어질 수밖에 없다. 요컨대 마당 깊은 집에 보이는 편모수라 성장이 단순히 나이 먹기가 아니라 개인에게 모험이면서 동시에 부담이 되는 역사적 사회적 상황의 축도이다. 그런데 그 작품의 이야기는 성장이 문제화된 상황을 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후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성장을 왜곡하는 제약 또한 알려주고 있어 흥미롭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중하자 길람이 어머니의 굴욕적인 노동에 생계가 맡겨져 있는 영락한 집안의 장자라는 사실 때문에 직면한 공경이다. 그는 개인적 성장을 미처 욕망하기도 전에 장자의 역할에 대한 기대에 압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머니가 폭군처럼 집안에 군림하면서 그의 일시적인 가출을 유발할 만큼 무섭게 가한 통제는 바로 장자의 역할을 그에게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전통적인 가족의식에 비추어 보면 자연스러울지 모를 훈육이지만 그것이 길람에게 명하는 사회적 성공이 그의 자아 발전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그것은 중요한 모순을 포함하고 있다. 길람에게 악심을 명하는 훈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의 훈육은 장자의 사회적 성공에 필요한 악착 같은 자기 기울에 한정되어 있으며 가족의 영달을 넘어선 삶의 가치나 규범에 대해선 침묵한다. 그러나 길람이 성공을 추구할 전후 사회는 구조적인 부패 속에 있고 그것을 교정할 세력을 체제 내부에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성공을 위한 노력은 처음부터 윤리적 정당성을 결여하게 되어 있다. 어머니의 현실주의적 훈육이 생존이나 출세를 위한 발악이 지상명령이었던 궁핍한 현실을 반영한다면 그것은 동시에 개인의 자율적인 성장을 가능케 해줄 인륜적, 문화적 가치들이 부재하거나 아니면 허약한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다. 마당 깊은 집의 작중화자는 어머니로 말미암은 심리적 갈등을 동화적인 플롯으로 해소하고 있지만 개인의 자율적 선장과 사회적 통합 사이의 모순은 여전히 남아있다. 소년 길람의 성장이 성장의 이상에 어긋날이라는 것, 개인과 가족의 생존을 위한 치사한 노릇의 반복 이상이 되기 어려우리라는 것은 불가피한 추단이다. 그런 점에서 어서 세월이 흘러 머리 허옇게 새 노인이 되고 싶다는 그의 고백은 결코 어린애다운 응석으로만 들리진 않는다. 마당 깊은 집에서 추출되는 왜곡된 성장의 예화가 어떤 법례적인 의미를 가진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미루어 유럽의 고전적인 교양소설과 같은 성장의 서사가 한국 소설에서는 용이하지 않다는 생각도 해봄직하다.
빌렘 마이스터로 대표되는 고전적 교양 소설은 한편으로는 개인이 그 자신의 운명을 자유롭게 상상하고 구축할 권리를 가지고 자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서술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자아 발전의 추구를 통하여 사회와 유기적인 관련을 맺게 되는 계기를 제시한다. 이러한 개인과 사회의 조화로운 균형은 빌헬름 딜타이에서 시작되는 교양 소설론에서 충분히 강조된 바대로 교양, 즉 개체적 인성의 함양과 발전을 최고의 삶의 이상으로 여기는 독일 문화의 개인주의에서 자라나온 것이다. 마당 깊은 집의 한국 사회에서는 물론 그러한 개인의 행복한 사회화를 유도할 문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서 사회화는 개인적 성장의 욕망과 무연한 혹은 배치되는 사회적 역할의 수행이기 십상이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성장이 교양 영웅의 이야기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정확히 관찰된 선례가 있다. 예컨대 김병익은 성장 소설의 문화적 의미에서 개인적 자아와 집단적 문화 이념이 계리로서가 아니라 연속으로서 관계지어져 있음을 표현할 성장 소설이 우리에게는 아직 가능성으로 남아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김병익 스스로도 감안하고 있다시피 한국의 성장 소설이 독일의 고전적 교양 소설을 추수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고전적 교양 소설은 성장 소설의 유일한 형식이 아닐 뿐더러 모범적인 형식도 아니다. 이탈리아의 막스주의 비평가 프랑코 모레티는 빌헬름 마이스터가 보여준 개인과 사회의 조화가 모더니티의 경험에 충실한 성장 소설에서는 허위로 판명될 수밖에 없는 이념임을 밝혀주기도 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 소설이 특수한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조건 속에서 개인의 자기 성장을 문제화하는 방식에 주목하고 그것의 맥락을 그것대로 존중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 작가들의 성장 소설에 표출된 개인의 욕망과 각성, 사회와의 갈등과 통합의 이야기들에 주목함으로써 인간 성장을 왜곡하는 온갖 결핍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기 초월적 모험을 이야기하려는 정열이 한국 소설에 부단히 생성되고 있으며, 그로부터 또한 한국 소설 전체의 중요한 현안들이 도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에 따라서 여기서는 김주영의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 송기현의 너에게 가마 나에게 오라, 장정일의 아담이 눈뜰 때를 대상으로 삼아 간략한 고찰을 시도하려고 한다.